상스러운 영화 토크 딴지 영진공.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유신을 위한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겠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소원대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비극일까요? 소원의 마지막 단계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12중만큼이나 희망과 비극이 교차하고 있는 TV영화 왕자의 게임입니다. 자, 4월의 푸르는 봄볕을 피해 이 모르도르의 지하 감옥 같은 지하 골방에 짱 박힌 네 분의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웬만한 이종격 투기 선수도 이길 수 없는 체격의 소유자지만 여자친구와 영화 본 걸 걸리면 와이프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해비조님 나오셨습니다. 네, 해비조입니다. 네. 네. 이름은 잘 졌어, 해비조.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해비조라고 되어 있으면 되게 마르고 뭐 이런 사람이 이제 반대의 의미로 해비조라고 지어 쓰지 않을까라고 했던 실물을 보면 역시 진짜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여자친구가 뇌 속에 있어서 죽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헤어지자고도 못하는 함장님 나오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너 왜 여자친구한테 헤어지지? 안녕하세요. 말투가 또 뭐였지? 네. 뭐 어쨌든 네. 재수 없는 함장입니다. 네, 전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연구에 열중하라고 준 안식연재 탱크나 만들고 계시는 영진공의 유일하게 납득 가능한 박사 짱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짱가입니다. 아니, 해비조님은 보면 박사 이미지가 아니야. 박사 이미지지. 저는 아닌가요? 그러게요. 저도 박사로 주변에서 보지는 않고 네, 있는데 네. 납득할 수 없는 두 박사를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똥을 한번 치우고 가죠. 먼저 발터 폰 슈엔코프님의 그래비티 삭제 영상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요즘 슈퍼맨 근황이 궁금했는데 그래비티 구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탐님의 공개도전 짱 감사합니다. 그놈 떠는 해비조님한테 AKB48로 음악적 승부를 요청하셨습니다. 버디님한테. 네, 버디님 완전 전문이죠. 그분 딸만 둘만 있는 분이신데, 네, 어쨌든 그분이 나오는 5월 12일 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비조님 방송에서 여보 사랑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네? 네? 여보 사랑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심이 남겨있는데 왜 그러시죠? 네, 전 지금 눈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개점이 누나의 원더우먼 이야기 감사합니다. 저도 에어게 허리띠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식기를 배뇨용으로 쓴 게 너무 오래됐어요. 왜 다들 그러지 않나? 비조님 안 그래요? 뭐가요? 예. 뭐 그랬고요. 자, 그리고 병신 프레디님의 오래전 여친 이야기도 감사했습니다. 이젠 잊으시고요. 히나노님은 제 페북 사진 보고 쿠차님과 같이 사과를 해오셨습니다. 네. 항복은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미모의 클래스는 영원하다. 다시 한번 입증이 됐고. 그 다음에 도봉산 71님의 엔젤아트 이야기도 감사합니다. 그 시절 미키루크가 딱 저죠, 지금. 뭐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방송사고가 났네요. 네, 그리고 소리치기님의 재발론. 캡틴 아메리카2의 뉴욕 사태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 설명을 하고 9.11 사태랑 비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점 감사합니다. 네. 잽싸게 함장님이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댓글로. 잘못했어요. 네. 아베고파님의 한니발이라면 골드버그 변주곡이다라는 말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뉴타입 기억 전문가 까미운님의 타란티노 첫 작품은 내추럴본 킬러가 아니라 트루로맨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판 작품이 트루로맨스. 네, 감사하고요. 똥맹님은 해상병 433기 커밍아웃 해주셨어요. 그리고 79년생 모토솔로라고 하시니까 함장님이랑 예쁜 사랑 하시고요. 그리고 무카축구님의 한국에서 느끼는 미국 정세에 대한 느낌 감사합니다. 원래 헐랭이님이 텍사스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촌놈 출신이에요. 그래서 원래 중부 쪽 애들은 컨츄리 빼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해리 커닉 주니어 모르는 거 당연하고요. 우리가 촌동네 출신인 거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아내분이 승무원 출신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안도했어요. 이었다라는 부분에서. 과거형이라서. 네, 승무원이었으면 부러웠을 거예요. 봐봐, 돈 벌지, 한 달에 반 나가 있지. 야, 그런 행복한 생활이 어딨어. 와이프에게서 반이나 벗어나고 있다는 게. 네. 총각과 안 총각의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만두셔서. 그리고 안도남 평님의 맨헌터와 레드드래곤 비교 영상도 감사하고요. SLVY78님의 헐랭이님 찬사, 그리고 이어진 개점이 누나의 한 편의 시. 이거 저 반대합니다. 자꾸 칭찬하면 다음번 섭외할 때 어깨 힘들어가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날강도님은 또 하나의 가족 제작들의 스크롤에 이건이라는 이름의 출처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그건 아마 김태훈 감독님도 모를 거예요. 그 밖에도 오솔길님, 지크프리드님, 용기있게 함장녀석 목소리 말투 재수없다고 말씀해주신 목소리랑 말투. 정의로운 케이사르 22님, 망글망글님, 더블샷님, 국남율 라면님, LJS3987님, 데니엘 푸먼을 한스 짐머만이라고 해비조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지적해 주시네. 저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니케타스님, 라거914님, 감사합니다. 마르스님, 봄달님, 띵띵님, 예림이, 급해바바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적이 나날이 느는 거 봐서 방송 퀄리티가 나날이 떨어지는 것 같아. 눈이 게을러지고 많아지는 있어요. 거죠. 네. 이렇게 많은 분들 무서워. 중에서도 가장 영화 관람권에 집착을 보이신 분은 배초이님이십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뭐 길게도 안 썼어. 그냥 껄림 만세삼창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메일 주소 남겨주시고요. 자, 원두커피계의 라니스터 가문 같은 멋지커피. 멋지다. 원두를 팔아서 남는 이윤이 얼마나 된다고 사실 저희에게 광고를 이렇게 꾸준히 넣어주고 계시다니요. 네. 여러분, 저 딴지영진공에 대한 후원이다 생각하시고 한 봉다리씩만 구입해 주시면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여의고 소년가장이다시피 살아온 저희가 녹음실 운영비 정도는 되면서 너부리 편집장에 구박은 피해가면서 꿋꿋하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네, 한 봉다리씩 주문하시면 세 봉다리가 갑니다. 어쨌건 딴지영진공은 윈터펠의 영주 네드스타크보다 정의로운 너치커피와 함께합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제 여러분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맛보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 기획상품 프리미엄 너치 커피. 매달 대륙별 커피 3종이 여러분께 배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홈페이지에 표시된 가격은 오타가 아니에요. 발가벗겨 디벼보는 영진공 전당포. 드디어 돌아온 왕좌의 게임 시즌입니다. 짱가님. 예. 저희 원고 잠깐 봤는데 네. 감동적이에요. 또 뭐 그렇게 아니, 또 우리는 이제 데너리스가 언제 또 벗을까 이거. 이렇게 사유를 해주시다니. 가 아니더라도 네. 계속 벗어주고 있기 때문에 고맙죠, 뭐 네. 저희 쪽에서는. 예. 저 이거를 이 왕좌의 게임을 지하철에서 네, 보는데 네. 자꾸 그런 장면이 나오면 주변에서 저를 어떻게 볼까 네.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박사님으로 받겠죠. 뭐 그냥 직장인들 네. 출퇴근할 때 네. 고달프잖아요. 그럼요. 이거 사실 이게 근데 대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네. 방송 준비하려고 연구실에서 네. 이어폰 꽂고선 1편만이라도 좀 제대로 네. 보자 하고 보고 있는데 이거 수시로 그리고 아무 어떤 그 사인 없이 퍽퍽 나오는 거야 이게. 그치, 커치 바꾸면 바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도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막 조교들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깜짝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두 박사님들. 자, 시작해 주시죠. 예. 왕좌의 게임을 이야기하기 전에 네. 일단 저자인 이 조지 쌍알 마틴. 아얄라 마틴. RR 마틴을 요즘 쌍알 마틴이라고 부릅니다. 네. 다들 욕을 하고 싶은데 예. 그걸 욕을 그냥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는 걸로 하는 것 같아요. 샹알. 예, 쌍알 마틴께서는 이 양반이 1948년생이더라고요. 뉴저지, 미국 뉴저지주에 저는 글 쓴 걸로 봐선 영국 쪽이 아니었을까 그러게요. 생각했는데 뉴저지주 베이온이라는 빈민가 출신이고 어머니가 아일랜드계, 아버지는 이탈리아 쪽 혼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어릴 적부터 그 빈민가에서 그냥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애완용 거북이들을
키웠는데 이 거북이들이 자꾸 죽더래요. 네. 그래서 이 거북이들 사이에 어떤 음모와 배신과 이런 모략이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를 상상을 해냈고 그걸 동네 애들한테 막 들려주면서 인기를 얻었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인데? 평생을 음모와 모략에 매진하고 계신 분이군요. 참으로 꾸준하다, 일관적이다. 그리고 마블 코믹스 광팬이라서 출판사에 독자 투고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13살 때 독자 투고를 해서 그게 알려져가지고 또 이 애독자들끼리 동인지 모임이 있었나 봐요. 네. 동인지계에서 단편 소설로 작가로 글쓰기를 시작을 했고 이후 SF 단편 소설로 등단을 해서 휴고상, 네뷸러상 후보에 올랐고 그러니까 한 두세 번째 작품부터 그냥 거의 후보로 오르고 범상치 않은 양반이었다고 하죠. 완전 난 사람이네. 그러네요. 난 사람. 네. 타고난 사람이에요. 중상과 모략은 저와 비슷한데 그 이후의 행적은 네. 중상과 모략을 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네. 예. 그래서 환상 특급이나 맥스 헤드룸이라고 그 맥스 헤드룸, 맥스 헤드룸 했던 예. 옛날 MBC에서 했던 그 텔레비전이 뭔가 딱 지배하는 세상 네네네. 그 작품들의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왕좌의 게임에도 보면 SF적인 요소가 있죠. 거대 장정. 그쵸. 거기 막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막 올라가고 하는 거는 정말 그 기계들은 SF적인 요소죠. 네. 그거 말고도 장벽 너머에 계신 분들 이게 왠지 기계 같은 느낌? 좀비와 뭐 여러 가지를 섞었죠. 사실 또 이 미국 중부 쪽 사람들은 뭔가 세상이 멸망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비물에 대해서 그렇게 심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멸망이거든요. 이분 아까 휴고상을 탄 게 아니라 휴거상을 탄 거예요. 근데 그 휴고상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재밌는 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 왕좌의 게임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복잡한 스토리 라인 속에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 멋진 대사를 치게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죽여요. 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쌍알 마티농이 어디 컨퍼런스인지에 가서 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자기가? 네, 자기가 빙글빙글 웃으면서 팻말을 딱 하나 들었는데 거기 팻말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나한테 잘해. 안 그러면 다음은 티리온 차례가 될 거야. 티리온이 죽으면은 지금 주연을 죽이는 건데. 이제 남은 게 몇 없거든요. 이제 독자들이 좀 정 붙이려고 하면 죽여버리는. 그래서 이런 팻말을 듣고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 정말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다. 그래서 또 인터넷에 정말 이 쌍알 마틴의 행각에 대해서 뭔가 까대는 그런 사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J.K. 롤링이 해리포터에서 애정 가는 캐릭터들 죽인다고 독자들이 항의를 하는데 쌍알 마틴이 그 밑에 니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썼다든지 아니면 또 나한테 다음 건이 언제 나오냐고 누가 물어볼 때마다 내가 스타크가야를 하나씩 죽일 거다 협박하는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왕좌의 게임이 인기 있는 이유가 사실 그 때문이죠. 보통 다른 소설들은 이게 언제 정의가 실현될까 이러고 있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늘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쵸? 누가 어느 순간 어떻게 갑자기 그냥 황당하게 죽을지 모르니까 원래 주인공은 안 죽고 죽더라도 뭔가 죽을 때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의 소설들의 불문율인데 이 소설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그냥 죽어요. 정말 개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판타지 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를 처참히 박살내는데 그럼으로써 어떤 판타지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현실감을 주는 거죠. 그 현실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개새끼들이 막 권력을 다 잡고 그래서 진짜 이젠 드디어 이 새끼들이 다 죽겠구나. 다 지겠구나라고 하던 전쟁에서 또 갑자기 이겨요. 그렇죠. 그리고 약자들이 죽고 배신자들은 떡덩거리고 살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런 장면을 보면 뭐 어느 나라의 정치판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죠. 내가 사는 게 지옥이다. 뭐 대한민국이 왕좌의 게임판이죠. 저는 뭐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얼음공주의 노래. 보통 청취자들이 생각하는 판타지 하면 일단 떠오르는 건 반지의 제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반지의 제왕이 이것도 쌍알이죠. J.R.R. 톨킨 옹이 마틴 옹이 J 쌍알 톨킨을 보고선 따라한 거 아닐까요? 아니요 원래 이름이 맞습니다. 어쨌든 이 톨킨이 북유럽의
옛 설화들을 수집하고 조립해가지고 새로 만들어낸 유럽 설화의 집대성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반의 이 반지의 제왕이 거의 모든 판타지 세계관의 시초죠. 그리고 이게 진화해서 뭐 스타워즈의 기본 트릭이 되기도 네네. 했고 네. 게임으로 전환돼서는 테이블 보드 게임, 그다음에 디아블로, 울티마 온라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리니지, 뭐 워크래프트 모든 거에 바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엔 무협 소설이 있다면 네. 서양에는 반지의 반지의 제왕이 제왕이 있는 거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신화인데 네. 이 톨킨의 반지의 제왕은 그 신화, 그러니까 톨킨 본인이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고 네. 고문헌학의 전문가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 언어도 막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엘프어, 뭐. 예, 그렇죠. 엘프어, 별의별 그 골룸, 드워프어. 드워프어도 만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톨킨이 이걸 통해서 뭘 생각했냐면 많이들 톨킨 본인은 부정을 했대요. 그런데 톨킨 때 딱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1, 2차 세계대전을 본인이 설명하려고 했던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읽어보면 네. 그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제가 제일 보면서 기분 나빴던 건 이 오크가 그 느낌이 아무리 생각해도 조선 사람, 동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식민지, 예. 딱 여기 그러니까 악의 세력의 식민지 주민들인 거죠 이게. 보면서 되게 기분이 저는 되게 그랬어요. 사실 해비조님이나 저나 부정할 수 없는 게 우리 둘은 그랬잖아요, 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잖아. 두 분은 오크보다 약간 오우거 같은 느낌. 오고 너고 씨. 그래도 격이 있지. 우르크 하이 정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국이 인간 그리고 엘프, 뭐 북유럽 사람들이 엘프고, 네. 그리고 드워프로 구성된 반지원 정대,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좀 쪼만한 애들. 드워프. 여기 있죠. 프랑스 쪽 애들, 뭐 이런 거고, 사우론, 히틀러, 그다음에 사루만, 꼬봉, 무솔리니, 뭐 이런 식으로 상징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이나 결국 식민지 쟁탈전이었고, 그렇죠. 1차 세계대전 때 이 좀 한이 맺힌 애들이 한풀이를 한 게 2차 세계대전이고 그 와중에 그냥 사람들 다 죽어나간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와 나치가 인종청소라는 엽기적인 짓을 저질러서 정말 악의 축처럼 보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악의 축을과 싸워 이긴 미국이나 연합군이 그럼 뭐 선의 축이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덕분에 우리나라가 해방된 건 좋은 일이었죠. 네. 하지만 그거 빼놓고 나면 1차 세계대전 때 1,000만 명 정도 죽었고 2차 세계대전 5천만 명 이상 죽었고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 정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생기고 중동 갈등 터지고 지금 테러의 그 기원은 거기에서 온 그렇죠. 거거든요. 반지의 제왕은 신화인데 그 동시에 역사를 판타지의 세계관으로 본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우리는 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도 결국은 어떤 사필 규정이나 뭐 인과응보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왕좌의 게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이 판타지의 틀로 현실을 해석했다면 왕좌의 게임은 현실의 눈으로 판타지를 재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스크림이 이 인기를 얻은 게 그 이전에 슬래셔 호러의 어떤 그런 기본 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와 이게 되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왕좌의 게임은 판타지계의 스크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선한데? 네, 그러니까 판타지에 대해서 기대하던 모든 거를 하나씩 다 배반을 해나가거든요. 그렇죠. 하나의 그러니까- 클리셰를 다 파괴하면서 그렇죠.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쌍알 마티농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휴고상 네. 수상 실패자들의 파티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휴고상 후보에 올랐다가 수상 못한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파티를 하자. 그래서 이게 워낙 인기가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파티에서 자체적으로 또 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패러다임을 뒤집어 엎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 휴고상 실패자 모임은 결국 예전에 인상파 화가들이 프랑스 국전 수상 실패자들 전시회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존 질서의 어떤 대안을 제시할 때 쓰는 방법인데 그 판을 뒤집어 엎는 네. 그러면서도 기존 판을 잘 이용하는 그런 면에서 아주
머리가 좋은 양반인 것 같아요. 영악하신데. 네. 그러니까 그 왕좌의 게임에서는 모든 게 배반이에요. 배반인데 그렇죠. 이 왕좌의 게임 전체가 그냥 배반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뭐 네. 정의, 원칙, 명예, 용기, 신의, 성실, 심지어는 그거 없으면 돈, 권력, 뭐 이런 것들, 그런 지략 이런 것조차도 소용이 없는. 심지어 돈 있는 것도 배반당하니까. 돈도 소용없어요. 어떤 때는 돈이 막 먹히는 것 같다가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작살이 나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모토는 세상이 그냥 가차가 없다. 네. 니들을 봐주는 바가 없다. 그래서 어떤 또 사진 중에는 왕자의 게임에서 주요 인물도 죽을 때마다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포스트잇으로 그냥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판타지판 오로라 공주냐 라고 하는데 오라 공주가 한참 뒤에 나왔지만 근데 오로라 공주처럼 막장이라고는 또 느껴지지 않는 게 그게 그냥 다 죽이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또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그쵸. 아니, 눈에서 안 나오던 레이저가 나오거나 하진 않잖아요. 아니 대신 여기 뭐. 용이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용도 나오고 얼음 괴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는 요즘 헐리우드 기본 정서가 아닌가. 노친네들이 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리들리 스콧. 네. 이 양반도 카운슬러 만들었는데 카운슬러 완전 개작살 내는 영화거든요. 거기서도 네가 뭔 짓을 해도 세상은 네가 하는 노력 같은 건 신경을 안 써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뭐 막시무스도 그랬죠. 뭐 막시무스도 사실 혼자 그냥 하고 죽는 거지 뭐. 가만히 보면 이 사람 아무것도 못 이룬 채로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래도 회복한 것도 없고. 그래도 막시무스는 멋있게 죽었잖아요. 그리고 황제도 죽였고.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데스티네이션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현실에서 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카운슬러에서도 주인공이 뭔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런 기대를 하고 봤던 관객들은 완전 멘붕에 빠지죠. 정말 그렇죠. 왕자의 게임이 시즌별로 꼭 끝까지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나가잖아요. 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판타지 영화의 그 클리셰 원칙대로라면 스타크 가문이 여기에서 확실히 주인공이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처럼 시작을 해요. 드라마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문이 또 위의 가치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 신의, 성실, 뭐 원칙, 정의. 근데 이 가문이 작살나는 이유가 바로 그 가치들 때문입니다. 가 죽은 것도 명예와 정의와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이고 그렇죠. 케이틀린 스타크가 이제 을 체포를 합니다. 네. 그때 도와준 사람들 다 명예 때문에 네. 신의 성실에 의거해서 도와줬는데 네. 다 줬대죠. 네. 피해 결혼식 네. 그 문제 피해 결혼식도 결국은 불문율 그걸 믿고 간 그렇죠. 건데 네. 그 순진한 기대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와, 이 충격은 유튜브에 피의 결혼식을 보는 사람들의 표정들만 담은 영상이 나올 정도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죽은 영상들만 모아서 유튜브에 예. 그러니까 헐리우드가 아니지 이분 영국 분이죠.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헐리우드의 김갑수 뭐 이런 그런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정말 나와서 안 죽은 경우가 거의 없죠. 근데 저는 진짜 이걸 이번 방송을 준비하느라 이렇게 몰아서 봤잖아요. 네. 몰아서 보면서 그는 시즌 1에서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그 에피소드가 10개니까 10번째 에피소드에 죽겠지. 이런 마음을 보다 확 했다니까요. 진짜. 한 방에 당합니다. 야, 저 끝까지 이거... 누군가가 와가지고 구해줄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것도 뭐 가 죽을 때 씨발 넌 그래도 개새끼야 그러고 죽었으면 몰라.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냥 모든 가오도 잃고 그냥 개판입니다. 이 드라마는 정말 개판이에요. 그리고 그 피해 결혼식도 원작에서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오류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부 좀 전해달라고 한 걸 그냥.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명박이 그쵸. 홍대에 들어갈 때 그렇죠. 잘 봐라. 잘 봐라. 예. 이걸 잘 봐줘라로 오르간. 정주영 씨 덕분에 저희가 그렇죠. 고생이 많습니다. 씨발.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또 재밌는 게 이
라니스터 가문이 계속 잘 나가느냐? 돈과 권력을 갖췄고 지금 지략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게 만빵인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드라마의 원래 원작은 얼음과 불의 노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왕좌의 게임은 그 중에 1편. 예, 일부의 제목입니다. 근데 본편인 얼음과 불의 노래는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본편에서는 인간이 주인공이 아닐 것 같아요. 불의 마녀가, 예, 불의 마녀가 그 예언을 하잖아요. 네. 지금까지 벌어졌던 5 왕의 전쟁, 그거 이제 끝이다. 의미 없다. 진짜 전쟁은 저기 장벽에서 벌어진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인간들이 지들끼리 왕좌의 게임 버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강적이 나와서 싹 쓸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거 거기서는 남쪽에서 올라온 불 뿜는 용하고 네. 북쪽에서 내려온 얼음 괴물들하고 걔네들이 붙고 이 인간들은 그냥 새우등 터지고 그 꼴 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용들도 보면 데너리스. 네. 훌륭한 하루나루에. 데너리스. 테너리스. 정말 훌륭한 누나죠. 훌륭한 언니. 네. 근데 요즘은 좀 잘 안 벗어주셔서. 어쨌든, 이 데너리스가 키우는 용들인데. 삼룡이죠, 삼룡. 네. 삼룡이. 근데 이 삼룡이들이 완전 데너리스의 이 수족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미를 못 알아봐. 예, 저희 집 고양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드래곤 길드기릭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딱 고양이 네. 키우는 거랑 똑같은데. 드래곤 길들이기의 개는 정말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 세계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모든 게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는 만화에서나 있는 거죠. 예.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마가렛 말러라는 정신분석학자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 얘기가 그래요. 우리가 자아라는 게 발달을 하려면 네. 일단 나하고 내가 아닌 거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분을 하려면 처음에는 나하고 내가 아닌 거에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대요. 그걸 정상적 자폐 단계라고 하는데요. 네. 이때는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이 방에서 불이 확 꺼져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다. 그럼 그냥 이 세상이 없어진 겁니다. 네. 내가 느낄 수 없으니까. 제가 지금 늦둥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네. 얘가 그래. 그냥 TV 켜놓고 마루에 있으면은 끝도 없이 안 자는데 불만 딱 끄면 그냥 들어서 자. 어우, 정말 착한 아이다. 정말 좋은 아기네요. 아빠 닮았습니다. 생긴 건 엄마 닮았는데 하는 짓은 그런 아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잘 자란다.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형수님이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외모로 형수님의 보나 공덕인 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참, 이 차들 잘 모르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수님이 원래 좋으신 분이었는데 남편을 잘못 만나셔서 그래서 지금 성격이 좀 험해지셨겠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왕좌의 게임에서 보면 제가 거의 티리온 라니스터 같은 사람이에요. 시끄럽고요. 네. 빨리 우리가 알고 진행해 주시죠. 산사지 네, 산사. 네네네. 네네네. 산사. 아, 예. 산사. 산사. 네, 그렇게 내가 다정다감하게 해주는데. 산사는 멍청하긴 하죠. 지금 우리 와이프를 디스한 지금 짱가님. 네. 그런. 네. 전 알겠습니다. 네. 뭔 소린지. 네, 요거 편집 안 이건 하고. 편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상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죠.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게 상상이고 내 마음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구분 못하면 꿈꾸는 거나 같아요. 꿈속에선 전부 모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다 내 세상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야지 드디어 자아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아라는 게 원래 내가 혼자서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닌 걸까요? 예. 내가 사회적 아닌 선물. 타자가 있어야만 맞습니다. 생겨나는 거죠. 짱가님, 이건 좀 여담인데 예. 이게 확실한 건지 아닌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왜 어렸을 때 오줌 싸개인 사람이 다 살인자는 아닌데 연쇄살인범들은 거의 어렸을 때 오줌 싸개였다라고. 그러니까 현실과 상상을 잘 구분을 못해서 그 소변 보는 게 가리는 게 아주 늦는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그 FBI에 네. 처음 프로파일링 제시한 사람 얘기로는 그래요. 오줌 싸개와 그다음에 불장난 네.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동물학대 세 음. 가지가 같이 나왔으면은 거의 이 연쇄살인범의 프로파일에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줌 싸개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배변을 가리는 게 보통 자다가 오줌을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잠인지 현실인지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잠 속에서 꿈 속에서 그냥 싸버리니까 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살인도 마찬가지로. 글쎄요, 뭐, 그러니까 연쇄살인범들은 이건 뭐 진짜 여담이지만 연쇄살인범들이 살인하는 건 일종의 술 마시는 거랑 비슷해요. 술을 못 끊잖아요. 담배를 못 끊고 그것처럼 살인을 못 끊는 거예요. 그리고 취향도 있거든요. 담배도 아무 담배는 안 핍니다. 그죠? 그렇죠. 원하는 담배가 있죠. 그 살인도 자기 취향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MO라고 하는데 살인 방식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살인 방식. 그걸 하면 할수록 점점 세련화시켜가는. 그래서 딱 보면 이게 누구 짓이다라는 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좀 다행입니다. 함장님은 디아블로를 못 끊고, 해비조님은 여자친구랑 영화 보는 걸 못 끊고, 짱가님은 탱크 만드는 거 못 끊고. 이제는 비행기 만들려고요. 네. 색칠에 눈을 떴습니다. 혹시 에어브러쉬로 에어브러쉬까지는 아직 그건 저희 와이프가 허용을 안 해줄 것 같고. 그거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게요. 예. 그 에나멜 신나 냄새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 환풍기 달아야 되고 일이 커집니다. 저도 제 분수를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감각과는 상관없이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그제서야 자아가 생기고 그때부턴 이제 미운 새살이 됩니다. 미운 새살이 왜 미운 새살이냐면 싫어 안 해 이 말을 이제 발명을 하거든요. 스스로 발견을 해요. 아이고 처음 이놈 자식. 이 안해 세계에 싫어의 세계에 눈을 뜨면 그것만 하죠. 배고파서 밥 먹고 싶은데도 일단 싫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거든요. 내가 네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자유의지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축복해야 하나는 되는 거네. 미운 세살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자아라는 걸 구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때려 죽이고 싶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하나 더 미운 짓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고 남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깨달아요. 마음이 분리돼 있다는 거. 네네. 그러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내가 알면 남이 아니까. 나와 남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그냥 모두가 아는 거예요. 네네. 아는 건 다 아는 건데 이때부터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제서야 가능한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또 거짓말의 실험을 많이 합니다. 이야. 많이 보이는. 그러니까 애가 거짓말을 하는 게 이게 뭔가 얘가 나쁜 애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발달의 과정 중에 하나인 거군요. 그렇죠. 인지 발달의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걸 어떻게 해줘야 돼? 아니 저는 거짓말하면 너무 재밌어갖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어디까지 지어내나 맨날 실험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가 하다가 지치면 흥 하고서 저 혼자 거짓말 혼내요 그냥. 네, 우리 아들은 6학년인데 거짓말을 할 때 꼭 한 템포가 쉬어요. 그러니까 야 너 숙제했어 안 했어? 했어. 이러면 거짓말이야. 네. 했다니까 그러고 딱 부딪히면은 했구나라고 싶은데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얘가 이게 버퍼링이 생기는 거야 뇌에서. 야 이걸 어떻게 대답할까? 이 정보를 아빠가 알고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거짓말의 기술을 세련화를 시키려면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회생활 잘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럼요. 네. 결혼 생활에 행복한 결혼 생활. 내가 그래서 못하는 건가? 네.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자아가 아직 분리가 안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걸 깨달으면서부터 노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능도 발달하는 거고 지능이라는 건 결국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내가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가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시청자들 혹은 독자들한테 이런 성장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이기고 불의가 패퇴하는 사건 그런 게 당연하다라고 믿고서 소설을 읽는데 소설에서도 그렇게 일어나. 그럼 그건 그냥 꿈이에요. 그렇죠. 네. 진짜 세계가 아닙니다. 자기 소망이 그대로 구현되는 자폐 단계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소설 속 세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원래 그런 거니까. 네.
근데 자기가 기대한 대로 소설이 안 진행이 돼. 다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댕강 그냥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애가 댕강 뭐 얘도 괜찮은 애다 그럼 얘라도 괜찮겠지 그랬더니 또 댕강 푹푹 뭐 이러니까 이 세계가 나와 상관없이 내 외부에 완전히 존재한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왜 이렇지? 네.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게 나한테 왜 이래라고 생각하면 자폐 단계인 거예요. 근데 이 세계가 왜 이래?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빠가 되는 것이고 왕겜의 빠가 되면서 동시에 이 세계를 이해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예요. 자폐 단계에 있으면 연애를 못 합니다. 그죠? 연애라는 건 결국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어떤 사람을 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네. 그게 진짜 타인과의 관계잖아요. 네. 함장님 잘 들으시고요. 그래서 여자가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막 화내면서 이 세상의 여자들은 다 된장녀들이야 그러면서 2D 캐릭터 그건 내 맘대로 되거든요. 네. 내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고 그럼 자폐적인 거죠. 아니면은 이제 혐오하면서 한 사이트에 몰려가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괜히 자기의 기대를 깨버렸다고 어떤 연예인 연애한다 그러면 또 지랄 발광을 하고 네. 그런 거나 왕자의 게임에서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애를 왜 죽이냐라고 화를 내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드라마를 제대로 즐기면요. 어떤 이게 진짜 현실이 그렇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죽은 게 단지 명예와 정의와 원칙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힘이라는 게, 그 권력이라는 게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그 논리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라니스터 가문은 원래부터 개새끼들이잖아요. 근데 그 개새끼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걔네들이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그걸 아무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얘네들이 고수다라는 개념이 있었으면 그렇게 순진하게 접근을 못했죠. 하면 안 됐죠. 그게 네.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소위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지칭하는 좌파라는 사람들. 네. 네. 좌파가 아니에요. 새누리당이 좌파 빨갱이라고 지시하는 그 사람들이 보통 새누리당을 볼 때 저런 무식하고 바보 같고 멍청한 놈들이라고 욕을 하는데 사실 걔네들이 우리나라 정권의 수십 년을 지배해왔던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걔네들이 갖고 있는 얼마나 무섭고 냉정하고 치밀한 논리들이 숨어 있는데 그걸 바보라고만 약 올리고 그리고 멍청하다고만 얘기해서는 안 돼. 사실 배워야죠. 저렇게 선동하고 나가는 논리를 저렇게 무식하게 빨갱이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고지순하게 밀고 나가는 저 뚝심. 그걸 먹히게 하는 그 노하우. 그렇죠. 그리고 순수하게 돈과 어떤 권력에 대한 순수한 욕망. 그것만을 위해서는 다른 잡다한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념. 그 라니스터 가문이네. 그렇죠. 그걸 배워야 돼. 그러니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깨치려면 우리도 그래야죠. 그러니까 사악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네드가 이제 나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바리스 진짜 여기서 아마 오래 갈 수 있는 몇 캐릭터 중에 하나일 텐데 모릅니다 이것도. 쌍알 마티노에 달려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리고 바리스는 사실 가진 게 없어.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없는 남자라서. 네. 바리스가 네드한테 가서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미쳤으면 당신이 알게 된 그 사실을 세르세이한테 말한 거냐고. 네. 이 정말 미친놈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도 그렇거든요. 걔가 원칙을 따르다가 결국 비극에 처하는데 원래 우리나라가 사실 순진했던 게 그래요. 우리나라는 정말 그래도 지금까지는 정의를 숭상했습니다. 정의라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정의는 결국 우리가 보통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집합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갈 때 이게 잘 돌아가는구나. 우리의 기대에 맞네라고 생각하는 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일단 한수 먹고 들어가요. 그런데도 졌다. 그럼 얼마나 유치하냐, 얼마나 초보적이냐, 그리고 그 상대가 얼마나 많은 기술을, 그 핸디캡을 이겨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 그러니까 보통 정의라는 게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구현해냈을 때 의미가 생기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지를 실제 실현해내는 어떤 인간의 능력 그걸 증명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정의를 구현한 인간을 따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의가 대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 구현되기 전까지 원칙이나 정의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누군가가 기대하고 있는 꿈이에요. 상상이고 생각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그걸 아직은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게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그 정의가 이제 우리 또 어떤 한 기준에 의해서 정의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 되었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맞습니다. 10년을 못 갔잖아요. 10년 만에 깨졌죠. 10년 만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루어지는 순간 뭐 안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노력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못했다는 게 우리가 반성해야 될 또 지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정의라고 하는 게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정의라고 하는 건 맥락적으로 항상 변하고 있는 건데 이걸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내가 생각했던 정의라고 믿는 것을 이것만 순수하게 믿고 지장하고 이 얘기만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는 정의의 편에 서 있으니까 나를 지지해 줄 거라고 믿는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죠. 오만한 생각인 거죠, 이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학에서 운동권 하고 그래서 감옥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도 되고.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우리 사회가 나름 그걸 기대를 한 거예요. 구현해 주도록 힘을 몰아준 겁니다. 그렇죠. 나름.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사실 날려버린 거죠. 어떤 면에서는. 어쨌든 뭐 그건 거고. 그래서 정의가 이겨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세상이 불이한 거야. 뭐 이런 거는 정말 자폐적인 생각이다. 네. 그렇게 뭐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정의가 언젠간 이길 거야 그러면서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못 이겼다는 건 그만큼 준비와 노력이 부족했던 거고 기술이 부족했던 거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겨야 정의다. 네. 그런 거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일단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티리온 라니스터가 계속 사는 이유도 그게 아닐까 싶어요. 제이미 라니스터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이제. 그렇죠. 네. 오히려 쓸만한 인물이 되는 그런 겸손과 오만의 구도로 보자면 는 정말 오만한 인간이었다. 그렇죠. 내가 내세우는 이 정의만으로 세상이 나를 따라줄 거야 네, 라고 네. 믿었다는 것 자체가 오만의 극치였다. 걔는 댕강 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라줄 거야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겸손해라. 네. 그리고 정의가 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라. 네. 그리고 세상의 함부로 주인공이 네가 아니다. 함부로 내가 정의라고 믿지 마라. 네. 네.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죠. 이게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볼 때 불의하다고 생각되는 집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겠죠. 네. 지금 뭐 각하도 그럴 네. 테고. 우리 각하께서도 그럴 거고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들이 다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것도 참 또 정의에 그건 정의가 아니죠. 네. 오늘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준비해 주신 얘기는 거의 다 정리가 됐는데 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사실 이 얘기하면 꼭 질문을 해보고 싶었던 게 데너리스는 예. 엄마는 태어나면서 그 산고로 죽고 네. 네. 그리고 오빠한테 갖은 구박을 받으면서 13살까지 네. 저 드라마상에서는 16살인가 17살까지 이렇게 키워지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똘끼 충만한 부족에게 팔려가고 네. 네. 그러다가 결국엔 오빠도 죽고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금 왕관 쓰고 죽죠. 금 왕관 쓰고 또 그 똘마니 아니 똘마니가 아니라 또 죽고 또 죽고 어이없게. 네, 어이없다. 굉장히 어이없게. 근데 그런 삶을 살아온 그 사람이 예. 한 나라의 온전한 통치자가 될 수 있나요? 그래도 예를 들면 그런 삶을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하나씩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을 이해를 못하면 불가능한데 물론 데너리스는 그 삼용이가라는 먼치킨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소통을 안 하고 그냥 자기는 상징적인 존재로만 계속 어디 칩거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아이돌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만 계속 살아왔는데 저절로 뭐가 됐다. 그러면 이제 조프리처럼. 네, 그렇죠. 사실 조프리가 그렇죠. 조프리는 자기 능력을 증명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사실 불쌍한 거죠. 그렇죠. 어느 날 자고 눈 뜨고 일어나니 스타가 됐는데 그걸 유지할 방법도 그 인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그렇죠. 미천이 없는 거지, 미천이. 데너리스는 오히려 그렇게 보면 다 극복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그게 걱정인 거지. 얘가 결국에는 자기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가 일어서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꼴통이 된다고. 남의 말 안 듣게 되는데. 네. 데너리스도 뭐 수첩 가지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데너리스는 그래도 자기 편이 그러니까 드로고도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도 알았고 그러니까 통제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통제력이 없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왕자의 게임 4시즌을 맞이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왕자의 게임을 한번 뒤벼보게 만들어 주셨던 짱가님 박수로 마무리를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 새로운 시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만 없었나 봐. 그럼 이렇게 많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걸 정리해 주신 짱가님. 가차없는 세상에 살아남는 비결은 역시 겸손이다. 겸손입니다. 겸손이구나. 네가 믿는 정의가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박수로 해보죠.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음악의 A to G 영화 딴따라. 영화 딴따라 시간입니다. 네. 왕좌의 게임. 왕좌의 아니야. 왕자의. 왕좌의 게임. 네, 왕좌의 게임. 네, 이게 재밌더라고요. 네. 네, 사실 저는 미드를 그렇게 열심히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번에 준비를 이제 짱가님이 하시기로 꽤 오래전에 이제 공지가 돼서 어둠의 경로에 또 이미 시즌별로 딱딱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2012년도에 불법 다운로드 전 세계 1위. 그래가지고 1위를 먹었는데 얘네들이 더 대인배인 게 HBO가 더 대인배인데 대인배인 게 DVD랑 블루레이 판매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니 우리는 그저 칭찬으로 알겠다. 이런 대인배스러운 말씀까지 해주시고. 그렇죠. 어차피 소장할 사람은 소장을 한다. 그렇죠. 근데 미국에 이런 대인배들이 많아요. 그 락 뮤지션들 중에도 제가 좋아하는 뮤니시펄 웨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밴드가 있는데 무니시팔 그러니까 도시 뭐 쓰레기 하치 뭐 이쯤 되겠죠? 이런 이름을 가진 밴드인데 이 형들의 음악이 급 주목을 받았어요. 메탈리카랑도 같이 공연하고 이러면서 급 주목을 받았는데 불법 다운로드 시장이 쫙 풀린 거죠. 근데 이 형들이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우리 음반사가 내가 있는 소속사가 소송을 건다면 우리에게 연락해라. 변호사 비용을 대겠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체감하는 그 공연장에서의 어떤 환호의 정도가 불법 다운로드 시장이 풀리면서 확실히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어차피 라이브를 하는 밴드고 라이브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찾아와주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주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게 보면 음반 몇 장보다 음반 한 장보다 당신이 사는 라이브 티켓이 훨씬 비싸니까 그거 내 라이브를 보러 와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어떤 록스타도 그 얘기했다면서요.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그 손해보는 돈이 있지 않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좋은 거 먹고 공짜로 마약을 하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마이클 잭슨도 그랬었어요. 마이클 잭슨 형도 마이클 그랬었고. 잭슨도. 그렇죠. 역시 큰 형님들은 달라요. 자,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거 왕좌의 게임을 보면서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더 그렇기도 한데 하여튼 스토리텔링이 정말 훌륭했어요. 이해 못하면 자폐. 거기다가 이게 스토리텔링이 정말 훌륭한 게
감정이입이 되잖아.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이게 하다 팍 죽어버리니까 이게 뭔가 허탈해지면서 그럼 난 다음엔 어떤 놈이 되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마음. 그쵸. 무기가 누군가가 죽기를 생기고. 또 기다리는. 네네네. 아리아의 기분으로. 네. 참 소위 쌍알마티농께서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혹시 너무 가난에 치러져서 다 죽어라 컨셉으로. 어쨌든 이 왕좌의 게임의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메인 테마가 시작할 때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 정말 잘 만들었죠. 네, 너무 이게 잘 처음에는 몰랐는데 몇 번 보고 나니까 그 가문의 상징과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뭔지, 문양, 그러니까 문양, 그다음에 가치 뭐 이런 것들. 가치, 특징, 네. 그다음에 그 어떤 지역적인 성격 뭐 이런 거지. 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심지어 그걸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시즌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또 전 몰랐는데 누가 그래서 정리해 놓은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그 시즌별로 해서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게 1분 40몇 초거든요, 원래.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붙여갖고 3분 몇 초로 해서 다 합쳤어요. 근데 정말 잘 붙여놔갖고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자, 근데 어쨌든 이 메인 테마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정말 다양한 버전이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거의 우리를 따지면 지난번 그 도쿄핫 이후로 가장 다양한 종류의 버전. 아쉽게도 가야금이 없네. 네. 그러네요. 가야금은 없네요. 헤비메탈 버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올린 한 사람이 여러 번 오버더빙해서 만든 버전도 있고, 그다음에 길거리 악사들을 여럿이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스탠바이 미처럼 길거리에 여러 악사들이 조금씩 연주해서 이걸 합쳐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출연 배우들이 또 입으로 네. 부른 버전도 있고, 아리아 스타크가 부른 네네. 거고요. 이게 하여튼 버전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음악 스타일로 이 메인 테마가 다시 연주되고 있고, 그것만 봐도 이 드라마와 그다음에 이 드라마에 흐르는 음악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지 반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인기 절정의 드라마, 그리고 이 드라마의 음악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조금만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영화 딴따라 시간에 전에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라민 드자와디라고. 네. 이름 어렵다고 했던. 네. 이분이 이제 길레르모 델 토르 감독의 2013년 실사판 로봇의 최강자. 그러나 스토리는 참 더럽게 없는 퍼시픽 림의 저주받은 네. CG만 걸작인.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분도 D는 무금 아니야? 근데 찾아보니까 이분은 D가 묵음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이게 이분이 저쪽 이란 쪽 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영어에서의 자와디. D, 네.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아님 말고. 아님 말고지 뭐. 나중에 제가 혹시 전화되면 물어볼게요. 네. 근데 전화가 안 될 것 같아서 문제지만. 그럼 그 메인 테마도 이 양반 작곡인가요? 네네. 진짜 훌륭한. 지금 퍼시픽 랜 때문에 훌륭해진 거죠? 네. 이 왕좌의 게임도 좋지만 역시 퍼시픽 림의 그 음악은 정말 짱이에요. 예술입니다. 이거 네. 그렇죠. 그 로버트가 핵꿀밤 날인 게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저리가 펀치 날리고. 그 음악 나올 때 진짜 끝내줘요. 어쨌든 이 드자와디는 197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만 40세죠? 저는 이제 드자와 군 하면 되겠네요. 이 바닥에서는 나름 젊은 피예요. 네. 40이면. 그러니까 이 정도의 메인스트림의 영화의 음악을 자기 이름 걸고 할 정도인데 40대라고 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한 거죠. 이른 나이에 성공. 대단한 사람이네. 네. 근데 이분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는 이란계, 어머니는 독일계예요. 그리고 독일에서 태어났고 독일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또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또 다시 이분도 버클리,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에서 또 다시 음악 공부를 더 했던. 그래서 얼굴만 중동 사람이지 사실 거의 삶에 그건 다 독일 사람이네. 독일 사람. 독일 사람이고 미국인으로 그냥 큰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양반도 지난주에 우리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음악을 맡았던
그 헨리 잭슨과 마찬가지로 한스 짐머 사단. 헨리 잭맨이요? 잭맨? 이게 해비존님의 딴따라를 한 30회 넘게 쭉 같이 들으니까 이제 맥락이 오네. 맥락이 와도 사람 이름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 짐머냐, 짐멈 아니냐. 잭스냐, 잭맨이냐? 네. 뭐 하여튼 이 한스 짐머가 맡은 영화들, 그러니까 뭐 그 이퀄리브리엄이나 배트맨 비긴스에서 이제 물론 그 겉으로는 이제 한스 짐머가 음악을 한 걸로 돼 있지만 거기에 이제 몇몇 곡들은 이 드자와디가 이제 참여했던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 작곡가로 시작을 해서 B급 영화들 특히 이제 데이빗 고이어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블레이드만. 그렇죠. 네. 블레이드 3, 언데드로 또 요즘 언데드인데 영어 제목은 언본이더라고요. 언데드도 있고 또 TV 시리즈도 이분이 뭐 저는 미드를 잘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TV 시리즈도 이 데이빗 고이어 감독이 좀 히트한 게 있대요. 근데 이런 영화들을 다 작업을 함께 했던 거죠. 요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약간 B급 그러니까 완전히 그 최고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아니고 B급 영화급에서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그다음에 그 블록버스터 영화에는 보조 작곡자로 참여를 하다가 케빈 코스터너가 그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살인자, 그러니까 연쇄 살인마인데 이 살인에 대한 충동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정상적인 삶이 이렇게 파괴되는 영화가 있어요. 미스터 브룩스라고. 케빈 코스트너가 오랜만에 연기를 되게 잘한. 드문. 그 영화는 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그 흥행은 안 됐더라고요. 저는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되게 덱스터가 있었는데 덱스터의 제일 재미없는 부분에 해당되는 걸 영화로 만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다크 패신저가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이 미스터 브룩스를 통해서 그 영화 음악 뭐 어워즈에서 뭐 올해의 발견, 그러니까 신인 작곡가에게도 주는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 이런 걸 받기도 했다고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와중에 TV 시리즈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B급 영화 그리고 TV 시리즈들을 이제 담당하는데 그 TV 시리즈가 프리즌 브레이크. 프리즌 브레이크. 프리즌 브레이크가 시작할 때 그 해비존님이 자주 얘기하는 앰비언트 사운드 같은 것들이 꽝꽝 와, 우리가 채우면서 시작을 하거든. 단어가 하나 늘었어. 그러니까 어디서 얘기하기가 좋아. 그렇죠. 그런 앰비언트 사운드가 그 퍼시픽 림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프리즌 브레이크로 또 에미상을 탔었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왕좌의 게임을 이제 이분이 하시게 된 거죠. 그 왕좌의 게임을 하는 와중에 아이언맨을 드디어 자기 이름을 걸고 블록버스터 영화를 시작한 거죠. 이거는 그때 설명을 들은 게 기억이 나요. 네네. 자,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던 이분이 이제 이 드라마의 왕좌의 게임에 발음이 왠지 잘 안 되네요, 진짜. 중간 세 번째 발음 조심하시고요. 이 왕좌의 게임에서 드라마 성공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블록버스터로도 유명해졌지만 드라마 음악으로 이 정도 성공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시즌 1, 시즌 2, 시즌 3가 다 CD로 발매가 됐고요. 보통 그 드라마 영화 음악의 경우는 뭐 한국도 많이 그렇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그 피지컬 안 만들거든요. 또 이제 그 디지털 음원으로만 유통하고 많은 경우가 많은데, 근데 왕좌의 게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CD로 발매가 됐고 이게 굉장히 영화 음악 치고는 상당한 그 판매고를 또 올려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메인 테마를 포함한 이 왕좌의 게임 시즌 1에 이 음악이 그 드자와디한테 요청된 게 드라마 시작하기 10주도 안 남았을 때 요청이 갔대요. 그러니까 많이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2달 이상 드라마 음악을 거의 뭐 드라마 진행과 함께 거의 실시간으로 입히죠. 실시간으로 입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미팅을 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납품을 해달라는 일상인데. 네. 이게 한국서는 너무나 일상이고 굉장히 여유롭게 작업을 한 것 같은데 미국서는 이게 굉장히 놀랍을 정도로 급한 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원래 그 영화에 음악 작업을 하던 사람이 스테판 워백이라고 이분도 뭐 찾아보니까 꽤 많은 작업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미 영화에 그 음악 작업을 하고 있다가 뭐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업을 포기하고 급하게 이제 섭외된 게 바로 드자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음악을 맡으니까 제작진한테 어떤 음악을 요구하냐라고 이제 당신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를 이제 물었던 모양이에요. 다른 건 다 좋다. 근데 첫 번째 블루스적인 요소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해비조님 좋아하는 블루스가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판타지 영화, 특히 그 제가 볼 때는 기존의 판타지 영화로 얘기한 게 그 로드 오브 링즈가 로드 오브 링이 아닐까, 반지의 제왕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반지의 제왕에 나왔던 보컬 스타일이 전형적인 그 켈틱 음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음계들이고 그리고 유럽적인 느낌이 확 올 뿐만 유럽의 북유럽의 느낌이 확 오는 이런 종류의 음악인데 그런 보컬 스타일은 절대로 넣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냥 아류가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서 동시에 중세의 느낌은 살려라. 좀 까다롭긴 해요. 네. 근데 요 세 가지 요구 조건을 이제 듣고선 드자디가 이제 작업을 한 거죠. 이게 사실 세 가지 요소가 다 그럴 듯해요. 그 요청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켈틱 느낌의 보컬은 이제 반지의 제왕 아류로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피하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게 미국 HBO 제작이지만 배우들도 영국계 배우고 그다음에 로케이션도 전부 그 영국과 그다음에 유럽 몇 군데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가장 미국적인 음악인 그 블루스를 빼는 게 그냥 이제 좀 자연스러운 거죠. 이 배경에 이 화면 위에 블루스가 흐르면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거니까. 근데 미국인들은 블루스 계통의 음악이 나면 굉장히 편하게 느낀대요. 그렇긴 한데 미국인들한테 오히려 블루스적인 느낌이 싹 빠진 음악을 들려주면 뭔가 더 이렇게 고대의 느낌 내지는 좀 신비로운 느낌 이런 걸 받는 거죠. 그러니까 블루스를 빼달라고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게 그 판타지라고는 하지만 중세의 느낌이 확 살아있기 때문에 중세적인 느낌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도 뭐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세 가지 요청 사항을 나름대로 잘 버무려서 영화 음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분의 스타일이 아까 퍼스픽 림에서도 느껴지다시피 그냥 단순히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와서 고전적인 느낌의 중세 음악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랑 작업을 하는데 거기다가 앰비언트를 굉장히 많이 넣죠. 특히 시즌 1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 그 딱 주제가 끝나자마자 왜 저 장벽 밖에서 왜 죽어나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 보면 오케스트라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 음악에. 근데 우리의 기억에 별로 오케스트라를 안 남아요. 되게 뭔가 꽝꽝꽝꽝 뭐 이런 느낌만 남죠. 공포스러운 느낌만 남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니까 OST로 들어보면 이 안에 현악하고 다음에 팀판 이런 악기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 앰비언트를 같이 섞어놔서 그래서 좀 더 젊은 느낌?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이 굉장히 그 정말 정통한 클래시컬한 느낌을 그리고 켈틱의 요소를 확 가지고 왔다라면 드자완이는 여기다가 이제 좀 더 현대적인 느낌 이런 걸 좀 섞어 놓은 거죠. 자, 어쨌든 이 오프닝 시퀀스에 대해서 오프닝 그 메인 테마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만들어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게 결론이 안 났나 봐요. 끝까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본인도 고민하다가 딱 그 컴퓨터로 만들어진 오프닝 시퀀스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것도 진짜 예술이지. 네, 그 오프닝 시퀀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표현되는 방식은 뭐 전형적인 어떤 지도 위에 뭐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무슨 컴퓨터 오락 같은 느낌이잖아요. 또 마인크래프트 같은 느낌도 좀. 네, 심시티 같은 그런 느낌. 확 지어 올라가고. 요거를 보고선 이 사람이 굉장히 아기자기한 멜로디로 가야겠다.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세적이고 그다음에 웅장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거기에 보면 왜 오프닝 시퀀스에 나오는 그 건물들도 다 귀엽고 약간 그렇죠. 딱 심시티 건물이잖아요. 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더라도 멜로디만큼은 굉장히 아기자기한 그런 걸로 가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 굉장히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굉장히 웅장한 사운드로만 그리고 좀 뭔가 선이 굵은 멜로디로 갔다라고 하면 그럼 이 드라마의 어떤 힘 있는 내용은 전달됐을지 모르지만 이 드라마의 실제적인 내용
다 얽히고 설켜 있고 배신과 배신으로 엉켜 있는 사람들의 느낌이 잘 안 살아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퍼시픽님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갔으면 그렇죠. 야, 한 칼에 가는 거잖아요. 참 퍼시픽님의 복선이라는 건 참. 퍼시픽님의 복선이 있어요? 그쵸. 또, 있죠 복선이. 뭔 복선? 유조선. 참 복선을 찾아보려니까 참 힘드네요 퍼시픽이. 칼 대신 유조선을 쓴다는 큰 복선이 있었죠. 나중에 칼을 왜 또, 하여튼, 유조선을 써서 앞으로 칼도 쓸 거라는 복선을 준 거잖아요. 그치. 대단한 그럼요. 내용이네요. 네. 이 음악이 이 드라마를 얼마나 이 메인 테마 하나로 이 드라마의 어떤 각인을 시켰냐면요. 시즌 1, 2, 3, 4의 연출진이 바뀌어요. 네. 연출자가 그쵸, 바뀌어요. 근데 시즌 1, 2, 3, 4를 다 한 사람이 메인 테마뿐만 아니라 그 스코어 전체를 다 계속 드자원이 한 사람에게 맡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악에 대한 신뢰가 제작진들이 얼마나 지금 그 프로듀싱 팀이 얼마나 네. 음악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가 이제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시즌 1과 2 사이에 시즌 1은 사실 그냥 헐리우드에서 간단하게 작업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뭐 시간도 별로 없었으니까. 10주를 줬으니까. 10주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 시즌 2를 위해서는 체코의 오케스트라를 섭외를 해서 아예 콘서트를 통으로 빌려서 음악 작업을 합니다. 야 이게 쉽지 않은 작업. 그렇죠.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1시즌으로 돈 좀 벌었다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보통 자신감 좀 생긴 거죠. 이런 거 레코딩 할 때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작업을 하더라도 다 부스 안에 들어가서 마이크 따로 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데. 근데 콘서트 홀을 하나 통째로 빌린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거지. 그래미에서 가끔 그 상 받는 그런 그 클래시컬 뮤직들을 보면 홀에서 콘서트 홀에서 녹음을 해요. 기타 한 대만 연주를 하는 그런 그 클래식 기타 음반이라고 하더라도 클래식 홀에 가서 대신 클래식 홀에서 녹음을 하려면 당연히 다른 그 소리들이 간섭하는 게 많으니까 이거 다 컷 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콘서트 홀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워낙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곳이잖아요. 이 공간만이 주는 울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넓은 녹음실 녹음을 해도 콘서트 홀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그 클래식 음악에 최적화되는 공간이 주는 이 울림을 못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콘서트 홀을 아예 통으로 잡아놓고 이게 그 음반이 시즌 2가 이게 한 60분쯤 되거든요. 60분을 녹음하려면 그거의 몇 배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게. 몇십 배. 네. 보통 한 곡당 우리가 1% 녹음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굉장히 빨리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가 3시간 반이에요. 3시간 반에 3분짜리 노래 하나를 다 녹음하면 빨리 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건 생각해보면, 60분짜리를 이렇게 다 풀로 콘서트 홀을 잡고선, 그것도 체코에는 굉장히 유명한 콘서트 홀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또 체코가 인건비도 싸고 좀 싸니까. 그렇겠죠. 물론 뭐 그것도 네. 있었겠죠. 네. 결국엔 돈 문제. 네. 네. 콘서트홀을 결국 스튜디오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임시 스튜디오를 새롭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더라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음악에 대한 HBO의 제작진들도 신뢰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음악을 맡으면 음악이 제대로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즌 2부터는 또 재밌는 게 보컬이 들어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즌 1 때는 보컬이 없었으면 좋겠고, 가능한 한 없었으면 좋겠고, 켈틱적인 느낌을 꼭 빼라.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시즌 2가 되면 보컬이 조금씩 나와요. 근데 요때까지만 해도 시즌 2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블루스라든가 켈틱 이런 요소는 전혀 없는 굉장히 나지막히 이렇게 뭐 읊조리는 스타일의 네. 그런 노래, 아니면 합창의 느낌, 뭐 이런 그 전형적인 어떤 스타일을 유지하다가 이게 시즌 3에 기억나시죠, 다들?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신나게 그냥. 네, 신나게 달리는 락 음악이 나오잖아요. 네. 확 깼어. 네. 그러니까 그 장면과 아주 잘 어울렸죠. 그러니까. 아이고 통쾌. 아이고. 그러면서. 네. 근데 이 노래도 역시, 그러니까 이 노래가 The Bear and the Maiden Fair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도 끝내주죠. 네. 이 가사도 그런데
쌍알 마티농이 쓴 소설에 있는 대사를 직접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는 그 소설에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요. 그다음에 곡은 이 노래를 연주한 그 The Holdstead이라고 하는 밴드하고 그다음에 드자와니하고 둘이 같이 만든. 그러니까 이 노래까지도 드자와니의 그 입김이 입김하고 이 사람의 어떤 그 음악 전체에 대한 구상 속에 다 들어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왜 갑자기 시즌 3부터 락이 나오네? 뭔 일이지? 그게 아니라 드자와니가 생각하고 있던 이 영화 음악의 큰 틀 안에서 이 정도라면 이런 락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힐링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힐링해놓고 구평 가서는 진짜 확 얘기해버리고 싶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노래가 굉장히 우리에게 또 엔딩 크레딧 다시 각인이 되잖아요. 시즌 3는. 이게 이제 미국서 요즘 유행하는 게 한국도 조금 이제 요즘 유행이 오고 있는데 CD뿐만 아니라 LP판을 요즘 이제 한국서 유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서 이 음반의 경우는 디지털 파일하고 CD로 난 게 아니라 7인치 바이닐 싱글을 내요. 네, 7인치면 이게 얼마나 한 거지? 그 도넛판. 네, 도넛판인 거죠. 1인치가 2.54cm니까 네. 뭐 대략 도넛판이라고 하는 게 10cm. 이제 요즘 사실 LP판이라고 하는 건 LP 바이닐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감상용이라기보다는 소장용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또 들으면은 칙칙하면서 올라가는 느낌이 있죠, 물론. 죽이죠. 거기에 진공관 앰프 물려가지고 들으면 기분 좋아요. 그럼요. 디지털이 절대 못 쫓아가는 음악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제대로 된 진공관에다가 그 최희준 씨 그 인생은 나그네 길 그거 들었던 60몇 년 음반을 LP판을 정말 상태가 좋은 걸 들었거든요. 와, 이거 진짜 감동이에요, 이게. 이게 그런 맛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공관 앰프는 디지털처럼 음을 못 끊고 다 물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 다음 음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 듣는 그 부드러움의 질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저도 한번 해상도의 차이죠.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한테 감동을 준 무간도 1편의 그 느낌을 이기는 걸 못 봤어. 그리고 진공관 앰프는 요즘은 졸라 사치품이죠. 근데 진공관 앰프 쓰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러시아제 진공관이 들어옵니다. 네, 이게 진공관이 미국서 만들던 회사들이 다 망했어요, 이제. 그렇죠. 다만 러시아제가 남아있는데 러시아제가 엄청 오래 갑니다. 러시아의 진공관의 기술은 대단한 게요. 러시아는 원래 핵전쟁의 대비책으로 진공관을 썼어요. 트랜지스터는 EMP를 받으면 맛이 가는데 진공관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미그 전투기도 다 진공관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공관 기술의 역사와 이 노하우가 상당할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참고로 15년 전에 진공관 앰프 동호회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목재상 가서 이제 그 앰프 바디 깎아서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만 달라고 그러니까 앰프 하나에 한 250만 원 막 가지고 제가 하지 말자. 여러분들은 지금 덕질의 총알 영진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원래 오디오에 빠지면 망한데. 영진공이 진공이잖아요. 예. 진공이 없는 영진공. 영진공에서 진공관 앰프는 러시아제. 네. 오늘의 마무리고요. 그게 진공관은 러시아산을 사라. 네네. 그래서 이게 7인치 바이닐 싱글을 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소장용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소장용을 낸다는 건 그만큼 이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반증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슬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이게 블루레이 정발이 안 나와요. 왜요? 시장이 없으니까 DVD는 나왔는데 블루레이 정발이 아직 안 나왔어. 아마존에서 사세요? 이게 자막이 없어. 한글 자막이 없죠. 저희가 해비조님 수준은 아니거든요. 아니, 저도 못 알아듣는데. 학사 졸업이라. 자, 예. 근데 요즘에 한국 것도 아니고 미국서산 DVD에 한국어 지원되는 영화들이 꽤 있던데요? 그거는 아마 전 세계 DVD 말고 블루레이. 블루레이는 좀 다른가요? DVD는 권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맞아. 그 지역 코드가 있는데 블루레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 때 다 때려넣었어요. 얘기하신 게 맞아요. 보통 블루레이 생산될 때 최대한 많은 언어를 넣고 있고 한국어 지원이 꽤 많은데 이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받은 거에 한국이 굉장히 큰 일조를 했을 텐데. 아주 큰 일조를 했겠죠. 근데 이렇게 배절 안 해주나?
갑자기 믿음이 확 사라지네요. 많이 사줬어야 되는데 이전에. 그러게요. 네. 시즌 4가 며칠 전에 시작됐죠? 네. 네. 4월 6일 날 시작했죠. 그렇죠. 매주 그걸- 일요일이 이제 쫄깃해집니다. 그걸 딱 한 달 앞둔 3월 7일, 지난 3월 7일에 재밌는 음반이 하나 나와요. 캐치 더 스론이라고 이게 이제 캐치 더 레인보우를 따라했나? 어쨌든 HBO에서 왕좌의 게임에 더 많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특히 젊은 애들을 좀 이제 시청자를 네.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게 무료로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에 뿌린 거거든요. 네. 이 음반이 뭐냐면 힙합하고 그다음에 어반 소울 이런 계열의 아티스트들을 불러다가 왕좌의 게임에 나온 어떤 그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가사로 하고 그다음에 샘플링도 이 오리지널 OST에 있던 부분들을 조금씩 써서 그래서 재밌는 힙합 음반을 낸 거죠. 왕좌의 게임을 소재로 한.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이런 뭐 아리아는 나의 아리아가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 불과 용의 탄생 뭐 이런 장면들 왜 홀라당 불타신 다음에 용 3마리 기어 나오는 근데 좀 전에 함장님이 아리아는 나의 아리아가 아리아 이러면서 지금 라임 맞추면서 라임을 넣었어요. 패션에 지금 한 방을 냈는데 그거 한번 못 웃어주나 우리? 이렇게 웃음이 예쁜 난 영진공에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 아리아가 아니야? 아니 그냥 라임을 맞추다 보니 말이 안 되는 라임 말이 안 되는 라임인 거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밟아드린 걸로. 함장님은 유머 안 하는 걸로. HBO가 아까 말씀드린 오케스트라를 통으로 빌리지 않나 이 드라마에 대한 어떤 그 신뢰와 그리고 그 더 많은 이거에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성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욕망이 막 부글부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빅보이라고 하는 또 제가 저는 커먼, 웨일 이런 사람들이 저도 알 정도의 힙합 뮤지션이니까 다음 주에 이제 김봉현 씨가 나오면 뭐 좀 더 힙합은 많이 아는 척하겠지만 저 같은 문외한도 알 정도의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힙합 뮤지션들이 이 드라마 하나 놓고선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다음 주는 2시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그 혹시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 중에 나는 왕좌의 게임 드라마도 너무 재밌어. 힙합도 좋아하면 한번 그 찾아보시면 지금 다 무료로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면 또 그 시즌 4를 앞두고 한번 또 즐겨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오늘 그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들어보고 싶은 음악은 당연히 문제의 음악. 시작할 때 나오는 테마 음악입니다. 이 드자와니의 곡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아이언맨, 퍼시픽님, 왕좌의 게임까지 여기 다 관통한 어떤 그 독특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웅장한 SF적인 느낌도 있지만 전 왕좌의 게임 아무 생각도 이거 판타지보다 SF인 것 같아요. 일종의. 네. 결국 그 사람들 다 죽고 나면 SF로 돌변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자와니를 섭외했나? 어쨌든 이게 그 SF적인 웅장함과 동시에 의외로 아기자기한 그 멜로디가 있어요. 그렇죠. 요 멜로디가 바로 이제 그 드자완이라고 하는 이 아티스트를 약관인가 40세가? 부록. 부록 40세에. 부록이구나. 약관은 20살이고요. 약관은 20살이구나. 이런. 네. 하지만 이 업계에서는 약관에 준하는 40세로. 아니 박사가 이래도 돼요? 둘이나 있는데 여기? 네. 자, 그래서 요런 그 드자완이라고 하는 젊은 하지만 벌써 그 블록버스터급 음악 작가로 이제 발돋움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아기자기한 특징, 그러면서도 웅장함을 놓치지 않는 요 묘미를 좀 익숙하신 이 테마 음악을 통해서 한번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개봉 신작의 근거 없는 예측 무비 찌라시. 자, 무비 찌라시 시간입니다. 함장님. 방황하는 칼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뭐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방황하는 뭐요? 칼날. 칼냥. 알바름인데요? 칼날이? 리얼이 카우나. 칼날. 네. 아, 이거 진짜 원작의 힘도 있겠지만 너무도 적절히 잘 구현해냈어요. 그래요. 게다가 첫 장면을 그대로 엔딩에 넣어서 이 첫 장면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만들려고 한 이 감독의 힘. 그다음 조연 배우들이 좀 어우러지기 어렵다는 느낌은 약간 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사회 현상을 비출 정도면 수작의 반열에 올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본편 오늘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번 주에 개봉하는 독립영화라고 표현해야겠죠? 이 영화 중에 한 편을 꼭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미리 소개해드릴게요. 네. 한공주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네. 한공주는 극중 주인공의 이름이고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할 정도 작품성도 탄탄해요. 네. 이 영화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번 믿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공주를 이렇게 앞서 소개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뭐예요? 방황하는 칼날과 맥락이랄까?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아니면 그 또래 청소년들의 폭력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비춰지고 그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두 개가 완전 다른 시츄에이션으로 보여지니까 비슷한 두 개에서 현상에 봐라. 대해서 네, 비슷한 현상에서 시츄에이션이라는 게 시각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관점, 네. 뷰포인트 자체가 두 개가 달라요.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편 모두 엄청 억울하고 화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린 이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꼭 아까 관람하시길 우리 정의 바랍니다. 얘기했잖아요. 네. 겸손해라. 어떤 분이 그 팟빵에 우리 보고 여고생처럼 웃는다고 낙엽만 불러도 까르면 된다고. 우리 사진 보시면서 여고생 떠올리시면 참 아름다울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머리를 묶고 있긴 해요. 네, 눈을 씻고 싶어지세요. 저희가 고와요. 우리가 곱다 이런 표현. 겸손하질 못해. 그 겸손하라는 게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찾으라는 얘기죠. 곱다. 머리를 곱게 기른다. 3단 같이. 이건 겸손한 게 아니라 미친 거. 네. 내가 참고로 저 지금 머리 기르고 있어요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건 미친 거지가 돼버렸어. 자, 이번 주는 개봉작이 너무 많았어요. 아마 스파이더맨 개봉 직전 주라서 한 대 몰린 듯한데요. 뭐 어쩔 수 없이 제 취향 위주로 3편 뽑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Need for Speed. 네, 이건 나는 분명히 이거 망할 거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망했죠. 제목이 익숙하시죠? 아마 레이싱 게임 마니아 사이에서는 전설적인 제목이고 감독이 스콧 워라고 액션 영화의 조연 배우로 나오고 스턴트맨으로 활동하던 사람이요. 거의 120편의 영화의 스턴트맨을 했었대요. 최근에 액트 오브 밸러라고 그 밀리터리물 그 영화의 공동 감독이기도 해요. 그 영화도 되게 재미없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자동차 영화니 일단 전문성은 살렸으리라 보고 기대치는 일단 2점을 줍니다. 스턴트만 멋있고 내용은 없는 거 아닐까요, 이러면? 원래 니드 포 스피드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냥 레이싱 포르노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레이싱 포르노 딱 적절한 표현이십니다. 자동차 액션 영화 치고는 꽤 낯익은 배우가 있어요. 나도 빈 이런 디젤? 표현. 빈 디젤 나오는 거야? 아, 설마. 그러면 영화 몸값이 너무 올라가고. 아론 폴이라고 브레이킹 배드 시리즈에서 그 제시 핑크만 젊은 애 그 역할로 나온 남자고. 이 제시 핑크만이 브레이킹 배드 마지막 회에서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니드 포 스피드로 나오는 거다. 볼 수 있는. 이거 웃어야 되나요? 아까 머리 기른 거 이후로 이게 참 계속 막 던지시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사람이 적당해야 되는데 겸손을 제시 핑크맨은 오로지 그거지 와 하고 소리 지르면서 차를 몰고 그렇죠. 폭주하는 좀 폭주하는 캐릭터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폭주하리라 믿어요. 그다음 도미닉 쿠퍼라고 이름이 익숙하신가요?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에 등장하는 그 아이언맨의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 역할을 하던 배우입니다. 근데 나이가 있는 분인데 이렇게 빠른 차를? 아니요. 하워드 스타크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역할이잖아요.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에서는 그 악역으로 나오고
하지만 이 자동차 영화라면 아까 뭐 자동차 포르노라고 얘기하셨지만 섹시한 미녀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모젠 푸츠라고 그 좀비 영화 28주 후에 나오던 그 민간인 언니가 나와요. 좀 코가 독특하게 톡 튀어나온 언니죠. 점도 있고. 최근 그 몇 주 전에 소개해드린 그 필스라는 영화에서도 신참 영화로 출연했던 배우니까 네. 이 여배우까지 딱 나와서 보니 도미닉 쿠퍼랑 이모젠 푸츠는 또 모두 영국 배우예요. 네. 뭐 별로 상관은 없는데 그 자동차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영국이. 뭐. 아유, 왜 그래요? 제규어의 나라고, 이제 미니의 그 미니, 나라고. 어? 그렇죠. 얼마나. 롤스로이스. 그치, 롤스로이스. 팬텀. 팬텀. 그리고 저, 007차 뭐야? 되게 많아요. 에스턴 마틴. 에스턴 마틴. 에스턴 진땡. 마틴. 그래요. 제가 잘못했네요. 하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 차는 포드 머스탱이란 거. 네. 미국 영화니까요. 미국 영화니까요. 그리고 이 영화에는 마이클 키튼도 나와요. 네. 뭐, 요즘 마이클 키튼 잘 나오네요. 그러게요. 배우 기대치 2점 줘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거 이렇게 나와서 자꾸 2점씩 주는데 이건 난 문제 있다고 본다. 네. 뭐 제 마음이니까요. 네. 자, 하지만 신호부는 1점 주고 시작해요. 네. 뭐 주인공인 아론 폴이 이 도미닉 쿠퍼랑 불법 레이싱 벌였다가 이제 잡혀 들어가요. 그리고 가석방 되면서 복수를 꿈꾼다네요. 네. 네. 뭐 이런 찌질이가 다 있어 싶은데 이게 또 의리 얘기예요. 의리. 네. 너찌 커피 얘기인가요? 게다가 그 복수가 찌질한 게 레이싱에서 이기는 거래요. 네. 뭐 별로 복수 같지도 않은데. 근데 웃긴 게 얘는 뉴욕에 있는데 레이싱 대회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4,000km를 48시간 안에 가야 돼요. 이게 레이싱보다 이게 더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자동차 뭐 시속 100km로 40시간을 달려야 되거든요. 근데 뭐 100km는 훨씬 넘게 달리겠지만. 그런데 이 도미닉 쿠퍼도 찌질한 게 주인공한테 600만 달러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경찰까지 주인공을 쫓아요. 이 니드 포 빨리 스피드 가면. 게임을 하면 경찰차로부터 도망가는 게 있거든요. 뭐 모스트 그러니까 원티드라고. 신호분 볼 게 없어요. 그냥 계속 도주하는 내용일 것 같고. 엄청 뭐, 밟는다. 네,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기대치 1점, 합계 5점입니다. 두 번째 영화는 다이버전트. 제목과 예고편 보면 막 점프하고 뛰어내리는 것 때문에 이 다이버가 그런 다이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이버전트는 형용사예요. 분기하는, 갈라져 나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감독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예요. 예, 역시 남자 좋아하시는. 에드워드 노튼이랑 폴 지아메티가 나온 일루셔니스트 거기 감독이고 마찬가지로 브래들리 쿠퍼가 야구로 성공하는 리미트리스 감독 닐 버거입니다. 네. 일단 두 영화 제가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기대치 3점 줘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드리겠습니다. 자, 헝거 게임 시리즈처럼 그 주연 배우는 여성으로 나와요. 이 쉐일린 우들리라는 여배우가 맡았는데 뭐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미국 드라마 미국 10대의 비밀 생활이라는 시리즈의 여주인공이에요. 네. 디센던트에서도 나왔어요. 예, 네. 조지 조지 클루니 나온 디센던트에서도 나옵니다. 네. 어떻게 이름만 듣고 기억을 하시지? 원래는 안심연재잖아. 스파이더맨 2에도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좀 살이 너무 쪄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럼 예쁜데? 뭐 어쨌든 네. 남주인공은 테오 제임스라고 언더월드 4에서 나온 배우고요. 네. 그러나 이런 티네이지 영웅 시리즈물에는 모름지기 조연이 화려해요. 그렇죠. 케이트 윈슬렛. 야, 근데 케인트 윈슬렛이 이제 조연 저 이제 아줌마. 이제는 뭐 아줌마니까. 애슐리 주. 우리는 타이타닉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게 그렇죠.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야. 그래도 무게를 실어주는 역할을 하죠. 무게도 그렇죠. 있고. 네. 네. 방금 말은 씹혔지만 애슐리 주드. 네. 슐리 주드야말로 정말 지적으로 생기지 않았나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참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저마다 취향이 가지각색이면서 무슨 그게 다이버전트죠. 네. 다양성. 네. 다이버시티. 자, 제가 알기로 이 두 배우 다 케인트 윈슬렛도 그렇고 애슐리 저드도 그렇고 이 두 분 다 별로 얼굴에 손을 대지 않는 여배우로 그렇죠. 네. 유명한 분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닌가요? 제 알바 아닙니다. 자, 게다가 매기 큐까지. 뭐 남자 배우는 눈에 안 들어와요. 뭐 배우 기대치는 적당히 2점 드리면 될 것 같고.
매기큐님은 그냥 얼굴만 나와서는 사실 우리에게 별게 없을 수도 있다는 그렇- 뭐 이런 몸매까지 같이 나와야 돼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주인공이 아니니까. 이 시리즈물도 이거 시리즈물입니다. 네. 소설이 원작이에요. 배우 기대치 배우 기대치 2점이요. 이 점이요. 방송에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미래에 그 가까운 미래에 시카고에서 이미 세상은 막 뭐 전쟁도 많이 하고 거의 뭐 망해서 하나의 사회, 단일체 사회에서 5개의 분파가 이 통제된 사회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자유의지를 가진 다이버전트가 등장한다는 내용이에요. 자유의지. 예? 자유의지. 그러면 아까 그 자폐와 뭐 그런 얘기. 예. 뭐 제 취향에 맞는 주제이긴 한데 글쎄요. 뭐 아무튼 기대치 2점으로 합계 7점입니다. 너무 높게 줬나? 감독 기대치를 너무 줬나? 아니면 여배우한테 올렸나? 여배우 나이가 여배우. 많으니까 그래요. 나올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페이스 오브 러브. 어. 순전히 배우 때문에 고른 영화인데요. 감독은 에리 포신이라고 필모가 2005년 첨스크로버라는 작품 이후에 없어요. 근데 그건 무슨 영화인가요? 모르겠어요. 기대치 1점을 줍니다. 네.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배우가 무려 아네트 베닝과 네, 이거 봐. 에드 해리스. 조연으로 로빈 윌리엄스까지 나와요. 연상 성애자. 어머, 이건 봐야 돼. 기대치 3점을 줘요. 배우 때문에. 신호분 시시해요. 왜냐하면 아네트 베닝이 5년 전에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네. 이 사람이 얼굴이 에드 해리스예요. 어. 못 입고 있는데 완전 똑 닮은 에드 해리스가 나타난 거예요. 그냥 딴 사람인 거지. 역시 매력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아, 네. 이건 너무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요? 뭐 그래서 기대가 전혀 되지 않아요. 기대치 1점. 네. 합계 5점. 아, 근데 예고편 보면 아네트 베닝은 그 나이에도 웃는 게 너무 매력적이야. 되게 이뻐요. 아네트 베닝님 역시 벅시에서 이제 그때면 뭐 전성기죠. 벅시가 벌써 20년 전 영화네. 20년 됐죠. 그러네요. 자, 점수로 봐서는 다이버전트가 제일 높습니다만 글쎄요. 뭐 시리즈물 첫 시작이 재미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에일리언 1, 람보 1. 아, 그거는 처음에 시리즈를 기획한 게 아니라 제 뜻은 시리즈를 기획하고 만든 영화. 아예 뭐 캡틴 아메리카도 그랬고 토르도 그랬고 특히 반지의 제왕 시리즈 같은 경우에 영화가 나오면서 다들 욕했잖아요. 내년에 뭐 이렇게 나와서. 그래도 그걸 기대하게 만든 힘이 있었지. 뭐 난 1편 반지의 제왕 재밌었는데? 1편 재밌지 않았어요? 엄청 재밌게 봤는데요. 1편 보다가 주문이 2편이 제일 생각나는데. 재미없고 1편, 3편 이렇게 재밌었는데. 저 1편에서 좀 졸았어요. 그러니까요. 1편이 꽤 지루해요. 다양성. 네. 뭐 어쨌든 시리즈가 이 기획된 영화들이 다음 편이 재밌기 위해서 1편이 보통 재미있게 없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것도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뭐 점수가 높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다음 편을 위해서 흑별 형사 나도열이 나도 이 편이 못 만들어지는 그런 슬픈 그런 것도 있죠. 경우도 있죠. 네. 뭐 이것도 레모도 그랬고. 예. 네네. 흥행 못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연인들께서는 페이스 오브 러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포드 머스탱을 비롯해서 수많은 슈퍼카에 게다가 그 영화는 니드 포 스피드는 CG가 없대요. 이 스턴트맨 감독답게 모든 거를 리얼 액션으로 촬영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더 영화에 대한 흥미가 확 떨어지나. 이게 내가 그래서 몸빵은 이만큼 잘해 이런 거의 영화가 될까봐. 이모겐 푸츠를 기대하면서. 그렇죠. 이모겐 푸츠가 프라이트 얼마나 나이트에서 또 이모겐 푸츠 훌륭했습니다. 거기에도 나오나요? 그럼요. 기대됩니다. 짱가님은 여배우 성애자인 거죠. 그럼 당연히 성의 대상은 네. 이성애자시니까요. 그럼 잠깐. 그럼 여기서 함장님은 인정하는 건가요? 그 인정한 거죠. 뇌성애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영진공 단신 단신입니다. 예, 아까 소개해드린 항공주 인디토크를 인디스페이스에서 진행합니다. 4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수진 감독과 천우희 배우가 나오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아니, 삼단 함장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얼음 소리네. 얼음소리 3단 박사가. 그럼 어떻게? 다시 해? 아니 그냥 다시가 어딨어. 죄송합니다. 소개 끝나셨나요? 아니요.
서울 아트 시네마에서는 현재 자체 프로그램 버드 보티커 특별전 싸울 준비가 돼 있다. 4월 27일까지 진행하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버드 보티커. 그게 뭐예요? 뭐예요? 서부 영화 같은데요. 그리고 조만간 서울아트 시네마에서 켄 로치 특별전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그거 오픈해도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기 안 나와 있어. 네.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편집하시면 되지. 예. 없었던 걸로 요거까지 그냥 살려서 가보죠.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 중 매주 한 분을 선정하여 무비스트가 후원하는 인터파크 프리엠의권 2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무비스트 만세! 만세! 서대원 편집장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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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이길 수는 있어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자친구를 이길 수는 있어도 마누라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불편과 부당이 이길 수는 있어도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세월은 바꾸어냅니다. 녹음 김태용, 효과 고승수, 제작 딴지일보 진행의 그럴거리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흑인 음악 영화 파보기를 위해 음악평론가 김봉현 씨를 모시고 최근 편엔 책자랑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